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임차권과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임차권이랑 전세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임차권보다 전세권이 더 세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임차권이 더 센 걸까요? 임차권 전세권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는 돈을 안 갚아서 나온 거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경매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경매에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무조건 임의 경매 아니면 강제 경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강제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자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럼 임의경매는 뭐냐? 임의경매는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에 네가 갖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때 채무자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 누가 얼마를 빌려줬는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경매로 신청을 해버리는 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럼 강제경매랑 임의경매 두 개를 봤을 땐 어떤 게 더 나아 보이세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그냥 경매로 나온 물건일 뿐인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하고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으면 입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임의경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강제경매는 소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송을 하고 그것도 승소를 받아야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임의경매는 이미 그 집을 담보로 닫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는 3개월 이상 이자를 안 내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같이 시간을 길게 끄는 그런 절차들이 다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는 임의경매가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럼 개인 신용간에 돈을 빌려줬다가 소송을 하고 승소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는 게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에는 압류, 가압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부터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는 걸 물건이라고 하고요. 물건에는 대표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할 때 이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전세권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주인이 우리 집에 전세권 설정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주겠어요? 그럴 거면 다른 집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허락을 못 해줘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곧 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세권 설정 절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집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내가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라는 걸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은 집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할 수 있다는 말과 같겠죠. 그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면 그 임차권을 가지고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이 더 쉽다는 겁니다. 채권이 있고 물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건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채권과 물건은 차이점이 또 있어요. 바로 이 집이 경매로 나오게 되고 경매를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갈 거잖아요. 그럼 낙찰받은 그 금액으로 다른 채권자들이랑 나눠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를 배당이라고 해요. 이때 채권과 물건은 배당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에서는 채권보다는 물건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이 더 강력하다는 말 같겠죠. 하나의 부동산에 한 명의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여러 명의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물건은 자신의 순서가 되면 그냥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내가 배당을 받아가려고 중간에 줄을 서 있었는데도 내 순서가 됐는데도 온전히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을 전액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눠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과 임차권 둘의 배당으로만 봤을 때는 전세권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차권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누구는 배당을 다 받아갈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전액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임차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임차권만 설정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임차권이
설정을 하더라도 쓸모가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대항력이 없을 때인 거예요. 경매 물건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등기부 등본에서 지금 살아있는 등기줄 중에서 제일 접수일자가 빠른 근저당이 대부분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한 날짜가 더 빠르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랑 전입신고한 날짜가 같거나 아니면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건 임차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낙찰자한테 나 보증금 3천만 원 못 받았으니까 임차권 걸었으니까 나한테 3천만 원 내놔라 라고 얘기하더라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과 전세권보다도 대항력이 대빵이라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더라도 낙찰자가 집주인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면 보증금을 한 번도 못 받더라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건 임차권이라면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임차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짚고 넘어갈게요. 전세권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아시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가구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한 개가 그냥 통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호실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한 개에 등기부 등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다세대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단번에 이해되실 거예요. 호실마다 주인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호실마다 등기부 등본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다가구에 사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 전세권을 가지고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전체 면적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가구는 한 호실마다 등기부 등본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건물 통째로 등기부 등본이 하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통째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그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 건 드물겠죠. 그래서 호실 하나에 들어가서 전세권을 설정을 할 텐데 이거는 등기부 등본 전체의 면적이 아니라 일부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101호, 201호, 301호가 있는 이 임차인은 201호에 들어가서 살았다면 이 임차인이 걸 수 있는 전세권은 201호 한 부분만 전세권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파트 1001호에 사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걸었어요. 이 전세권은 101호 등기부 등본 전체 면적의 전세권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 가지고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세권과 임차권을 건 임차인이 있다면 이 임차인은 배당을 몇 번째로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박 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가지고 줄을 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박 씨가 임차권을 설정했는데 이 임차권 가지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가지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일단 제일 먼저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1월 26일입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날짜는 2023년 7월 20일이에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했죠.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지 어쨌든 간에 이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 일자가 2021년 5월 10일인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두 개를 가지고 이 임차인이 배당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먼저 보면 전입신고일 다음날 오전 0시가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랑 확정일자 둘 중 늦은 날이 이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 줄을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오전 0시니까 2021년 5월 11일 오전 0시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2021년 5월 12일이에요. 그러면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보다 확정일자가 더 늦죠. 그래서 더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밑에 등기부 등본에 지금 살아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몇
몇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 날짜 비교해보니까 여기 근저당은 2020년이고 또 다른 근저당은 2022년입니다. 여기 사이로 임차인이 줄을 한번 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 임차권 가지고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수일자가 딱 떡하니 있죠. 이 접수일자 순서대로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 줄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박 씨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앞선 날짜가 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선 날짜는 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비교를 했던 첫 번째 근저당 뒤에 여기 줄을 설 수 있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건 임차권은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임차인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신고일자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또 늦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설정을 하나 마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임차권과 전세권 중에서 어떤 게 더 강력한지 그 둘보다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대빵이다 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가구에 설정된 전세권 가지고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받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